저희가 사실 매번 콘텐츠 제작할 때마다 정말 많은 수의 광학 뉴스를 훑어보잖아요. 그중에 진짜. 이제 선정을 해서 한 뉴스만 콘텐츠로 제작이 되는 건데 재밌는 뉴스들을 소개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수의 광학 뉴스를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뉴스 브리핑이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햇살이 있는 광학 뉴스는 주 1회 매주 금요일에 뵙게 될 것 같고 또 매월 첫 주차 뉴스는 오늘처럼 이렇게 4명의 광학뉴스 앵커가 다 같이 모여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첫 번째 광학뉴스 네.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릴 각오를 하고 두 가지 골라봤고요. 네. 예, 첫 번째가 5월 4일자에 저번 달 5월 4일자에 연합뉴스에서 나온 뉴스예요. 근데 그 뉴스 제목이 4억 7천만 원 제트스투 있고 아이언맨 부대 현실로? 라는 현실로? 퀘스천 마크. 예. 문제는 현실로가 아니라 현실로. 네네네. 예. 그 제트 엔진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그 기름을 갖다가 열심히 잡아먹고 열심히 뭐 그 연소를 시켜가지고 뒤로 뿜뿜 뿜어내면서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가는 엔진이 이제 제트 엔진이죠. 로켓 네네. 엔진이랑 좀 달라요, 그죠? 그 공기랑 기름을 섞어서 태우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개발이 돼가지고 전투기에다 싣고서는 그냥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날다 보니까 연합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엔진이에요. 예, 벌써 주무시면 안 돼요. 역사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좀 주무시네. 약간 기대감이. 예, 근데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제트 엔진이나 그 가스터빈 엔진을 가장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공항, 그렇죠. 거대한 전복이 음. 비행기의 날개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달죠. 뭐 추력을 제공하기 위해. 원래는 비행기의 앞으로의 개발 방향은 점점 크게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유명한 그 에어버스사의 그 A380 엔진도 뭐 진짜 큰 거 뭐 이런 걸 갖다 넣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고요. 점점 개인화돼가고 이동체라는 게 소형화돼가는 걸로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트 엔진도 점점 소형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공돌이들은 위에서 원하시는 대로 사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터빈을 계속 소형화 시키다 보니까 어느 단계까지 가버렸냐면 몸에다 달고서는 그냥 날 수 있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지금. 영국의 왕립 해병대에서 소형화시킨 제트 엔진을 5개 정도를 몸에 달고 제트 수트 그 동영상이 좀 돌았었는데 좀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뭐냐면 그 수트를 입고 조그만 보트에서 바다 위의 보트에서 갑자기 그 자기부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부상 죄송합니다. 공중부양을 시작하는 공중부양. 공중부양 시작해서 조금 더 큰 군함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 성공한 거예요? 네, 성공했어요. 아이언맨이 그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쵸. 로다주로도 유명하지만 1초 아이언맨이 배운 거네요, 그러면은. 1초가 아니라 비행하는데 최대 지금 성능은 한 10분 정도가 비행이 가능하다고 대단한데? 네, 속도도 시속 137km니까 너무 무섭겠다. 최은하 근데. 형사님보다 빨라요. 근데 네. 진짜 무섭겠다.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나? 되나?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비행하는 장면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걸 군용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왜냐면 이제 어떤 첨단 기술들이든 대부분은 군사용으로도 웬만하면 또 먼저 한번 적용해보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군인들이 한번 이걸 해보자고 해가지고 실험한 영상이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은 소형 가스터빈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지금 이 수트를 네. 실제로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판매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민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천만 원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럼 안정성 검사까지 다 된 거예요? 네, 그 상품을 인증은 다 내려면 받았죠. 안정적이야. 그 제트 엔진으로서 인증은 다 완전 받았고. KS 케이스. 얼마 전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산이나 이런 데서 조난을 당한 환자들, 구조용. 네, 구조용으로 헬리콥터가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분 만에 신속하게 산 그 중턱에 있는 그 조난자를 구출하기 위한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응급대원이 그걸 입고 네, 내려가서 그 그쪽으로 사람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네. 영상에서는 진짜 무섭겠다. 바다에서 했지만 네. 그러면 뭐 지상에서도 이게 다 물론입니다. 전혀 가능하죠. 왜냐하면 제트 엔진이 뭐 바닷물을 먹고 작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서 골라봤는데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당 4억 7천만 원씩이나 되는 거를 뭐 특별한 지금 뭐 전시 상황이 아닌데 이걸 얼마나 때려박겠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죠. 하지만 근데 언제나 가격은 또 잡힐 수 그렇죠. 있는 거니까. 공돌이들은 언제나 또 사장님께서 가격을 낮추라고 그러면 반값 해라 그러면은 뭐 만들고 마는 거죠. 다음 뉴스는요. 요거는 조금 또 우리는 그러니까 또 AI
AI 관련돼서 또 이게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광주 인공지능 의료 지원 체계 구축의 속도 뭐 이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AI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일반 분들 딱 들으시면 먼저 뭐가 딱 떠오르세요? AI 그러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사건. 알파고 그렇죠. 요즘 아주 어린 친구들은 또 잘 모르겠지만 알파고와 이세돌 그게 벌써 오래됐네요. 네 과학기술, 문화예술, 뭐 법조계, 법률 등 뭐 다양한 분야로 지금 엄청나게 진출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도 실은 예외가 아니고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사례가 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바로 지금 AI가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본 기사에서처럼 어떤 환자의 데이터, 그러니까 촬영된 어떤 판독 있잖아요. 뭐 그 엑스레이라든가 MRI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독, 데이터 판독에 대한 뛰어난 기능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의료 지원 체계는 결국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그 데이터 그리고 그걸로부터 나오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환자에 대한 어떤 처방 아니면 시술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백업을 해주는 그러니까 도우미 역할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걸로. 이거는 약간 보시면 기사 제목은 그 제도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가 기술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해줘야 거죠. 되는 이미 거네. 기술은 IBM의 왓슨이 이미 판독에서 상당 부분 일반 의사들의 판독 수준보다 높게 지금 맞추고 있다는 거는 증명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뛰어난 효과를 발휘했는데 그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인공지능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받쳐주지 못하면 의료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그렇죠.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실은 불법적인 요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걸 다 잘 정비해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라는 게 기술적으로 딥러닝 알고리즘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실은 지금 과학자들도 그렇고요. 지금 사법계 쪽 뭐 그다음에 의료계 이런 분들이 전문가들 또 더 나가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있던 마트 쪽 점원분들 점점 사라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전방위적으로 AI는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좀 느끼게 하는 기사 같아서 좀 찾아봤습니다. 또 다음 뉴스로 우리 윤영 고사님이 제가 할까요? 그래서 5월달 뉴스를 보면서 근데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이게 가장 많이 화제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뉴스 두 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개기월식입니다. 저희가 5월 26일에 개기월식 청문 현상이 있었고 기사도 엄청 나고 사실 과천과학관에서 그 개기월식 관련된 유튜브 생중계를 해서 대박이 조회수 났죠. 신기록 갱신했습니다. 지금 73만 회가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박수 네.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달 얘기를 하면 막 슈퍼문도 있고 블루문도 있고 블러드문도 있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은지 늑대인간 그냥 다른데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도대체 이 블러드문은 뭔지 조금 더 이 기사 내용이 좀 더 나와 있는데요. 기사는 이제 3년 만에 이런 개기월식이 일어났고 특히 오늘 슈퍼 블러드문이 뜬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가지고 온 뉴스는 연합뉴스 기사이고요. 기사는 워낙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오늘 연합뉴스 기사를 그냥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네. 슈퍼문이라는 거는 달이 크다는 거죠. 네. 달이 지구를 정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타원 궤도로 돌다 보니까 굉장히 지구랑 가까워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는데 가까워지면 크게 보이니까 저희가 슈퍼문이라고 부르고 멀어지면 저희가 미니문, 마이크로문 이렇게 따로 부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작은 달은 저희가 별로 의미를 안 두니까 기사화가 안 될 뿐인 거고 미니문에 비해서 슈퍼문일 때는 크기도 크지만 밝기도 한 13% 이상이나 밝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 달이 크다고 엄청 좋아하게 되는 그 현상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블러드문은 개기월식 때 나타나는 달을 블러드문이라 불러요. 이름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블러드문, 레드문 혹은 이제 한문으로는 적월이라고 해서 예전에 저희 문헌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적월에 대해서. 그래서 달이 붉어지는 그러니까 빨간 달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개기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삼켜지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일식은 해가 사라지는 현상은 해가 정말 사라지거든요. 근데 월식은 달이 아예 검정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까맣게 하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구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가려질 때는 까맣게 변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통과해서 오는 빨간 빛이 달에 투영이 돼서 달이 빨갛게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란색 보다 빨간색 그 선이 훨씬 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개기월식에는 늘 빨간 달을 볼 수가 있어요. 주기적으로. 저 진짜 몰랐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월식이라면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이렇게 달이 안 보이게 되는 걸로 저도 이해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보면서 그쵸. 이게 무슨 월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달이 뻔히 보이는데. 그쵸. 음. 달이 빨개지는 현상이 오히려 이제 월식인 거고. 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 원리를 몰랐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달이 갑자기 빨개지고 핏빛으로 변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늑대 인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오고. 달이 빨개질 때 이 저걸 현상이 일어날 때는 왕을 막 피신시키기도 했대요. 왕이 아. 죽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이제 불길한 징조로 이제 여겨졌지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네요. 자주 일어나죠. 개개월씩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니까 달의 공정 궤도에 따라서 그러겠네요. 이번에는 유난히 슈퍼문과 결합이 돼서 조금 더 화제가 되었다. 어때? 다른 자, 뉴스 두 번째 소식은 또 이제 이거는 달이 아니라 달과 비슷한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난달에 한국의 입장으로선 굉장히 큰 우주 정책 발표가 하나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 결과로 뭐 백신도 풀리고 이것도 풀렸지만 사실은 우리 우주 달 탐사 계획에 굉장히 진일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27일자 기사로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가지고 온 기사는 한겨레에 한국도 2024년 미국 달 탐사에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참여한다. 네, 말씀드린 대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요. 미국에서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 그래서 지금 2017년도부터 굉장히 체계적으로 추진 중인 달 탐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미국 원래 아폴로 프로젝트 다 아시잖아요. 맞아요. 6, 70년대에 굉장히 흥행했던 아폴로 프로젝트로 미국이 달에 굉장히 많은 우주선들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뭐 발자국 찍고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돌연 중단했어요. 네. 왜냐? 할 만큼 했다. 외계인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그 외계는 발견하지 못해서 네. 아폴로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더 이상 수많은 달에 음모론을 가는 게 남기면서. 그렇죠. 맞아요. 논란도 수많은 괜히 음모론을 많이 남기면서 있었고 뭐 외계인 이렇게 납치해 와서 그런 일이라도 인텔 있었어요. 칩도 개발하고 그리고 삼성에다 그 연가로 팔았다는 네.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단되었던 아폴로 프로젝트가 있었었는데 네. 사실은 더 이상 달에 대해서 탐사해서 알아낼 만큼은 다 알아냈다. 더 이상은 이제 탐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약간의 그런 과학계 중론도 있어서 그만되었던 것이었는데요. 돌연 2017년도부터 좀 대대적인 달 탐사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이 되었고 일명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단순히 달을 알아보자라는 탐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인류가 우주로 나갈 건데 화성이든 어디든 거기에 나가서 인류가 살아가려면 지구에서 출발하려면 너무 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달 정도 되는 곳에 중간 기지를 한번 그러니까 개발을 하자라는 게 굉장히 큰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큰 목적입니다. 굉장히 꿈이 커진 거죠, 인류에 대한 꿈이. 그죠. 이제 태양계 탐사 시작해야 되는데 유인 탐사. 우리 정거장이랑 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정거장이랑 비슷한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기지 구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정말 여기에서 인류가 좀 머물면서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추진력도 연관 좀 있지 않아요? 왜냐면 추진력. 추진력. 중력이 맞습니다. 훨씬 달이 더 적기도 로켓을 하니까 쏘기가 6분의 더- 1밖에 안 되니까. 실은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이 그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네. 그 주장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후에 미국의 그 탐사 방향, 우주 개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게 첫 번째 그 재사용 로켓을 만들어야 된다. 재사용 로켓을 만들어야 된다. 일회용이니까. 두 번째 달에 기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또 세 번째 그걸 바탕으로 해서 화성 탐사에 나가야 된다는 게 그 폰 브라운 박사의 어떤 희망이었거든요. 자기 프로젝트였는데 미국이 실은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현을 하나씩 하고 하나씩. 있는 거죠. 이 지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계획상 달기지 건설은 2028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밖에 안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네요. 네. 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속도를 진행이 내고요.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미국 중심으로 우주 개발 계획 자체가.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네.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8개 나라가 이제 함께하고 있었는데 거기 10번째로 한국이 이번에 함께하겠다는 협정에 서약을 했다는 게 이번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이 여기 협정을 했으니까 우리도 무슨 그럼 두 역할? 번째 우주인이 나오는 건가? 이수연 이후에 우주인 우리도 이제 역할. 달에 갈 수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우주인이 나오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아니고요. 이미 여기에 갈 우주인은 예전에 선발이 됐고 이미 훈련도 거의 다 막바지 상태에 이르렀고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여성을 먼저 보내는 걸로 유명해진 것 같아요. 또 이 여성과 프로젝트가. 남성 같이 보내는 그죠? 걸로. 네. 네. 근데 여성 우주인을 먼저 달에 발을 내딛게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암스트롱처럼. 네. 이름이 아르테미스인 것 자체가 그 달의 여신 그렇죠. 아폴로의 누이 이름을 따서 네. 네, 여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그래서 이번에 선발된 우주인들 13명인데 그중 6명이 여성이래요. 아. 네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우주인이 그렇다고 가는 건 아니고 거기까지 기대하시면 좀 저희의 그렇고, 역할은 뭔가요? 저희 역할은 달에 그 영구 음영지대가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깜깜한 지대. 여기를 탐사할 카메라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달 탐사 궤도선을 쏘아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기에 그 카메라를 실어 보내서 미리 아르테미스 그 우주선이 가기 전에 저희가 미리 거기서 탐사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카메라로. 그래서 아르테미스 우주선이 착륙할 지점을 저희가 촬영한 영상으로 고르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하게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내년에 달 탐사 궤도선이 가게 되니까 그거 이제 시기가 맞춰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 된 거죠. 우주공학 잘 된 관점에서 거죠.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같이 참여한다는 게 저희 일단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에 2006년에 일본에 작사라는 데를 가서 잠깐 있어봤어요. 가서 실험 장치를 보면서 느꼈던 게 당시에 저희 쪽 연구소라든가 뭐 항공우주연구소 이런 데서 막 만들던 실험 장치들 있잖아요. 네네. 일본 연구소를 갔더니 그게 산화돼서 썩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돌렸으면 얼마나 돌렸으면.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같이 손을 잡고 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배울 거리가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엄청나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다시피 또 이게 학습 능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건너가면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우주 개발 사업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재미의 픽을 찍을 대망의 저희 지금 앵커 군단 중에 사실 노잼으로 제일 중요한 제가 맞다죠. 유명하신 네. 지금 전용무사님 뉴스만 남았는데 네. 재밌는 뉴스로 골라오셨나요? 일단은 뭐 과학 뉴스의 취지에 맞게 되도록이면 하려고 했는데 네. 괜히 했다는 생각이 여기서 끊어질 수 있어요. 바로 여기서 끊어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저도 이제 뉴스를 두 가지를 이제 골라왔는데 하나는 이제 도체냐 부도체냐 40년 묵은 물리학계의 논란 종결이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황화 탄탈럼 TaS2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황화 탄탈럼. 근데 탄탈럼이라는 물질이 원소 기호로 73번에 있는 전이금속류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은 이제 도체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원래는 상온에서는 도체였는데 이제 그 절대 온도로 200켈빈으로 가면은 도시로 말하면 한 마이너스 한 70도 조금 먼저 한 73도 정도 이 정도로 가면은 또 가도 도체 성질을 유지할 거다라는 게 이제 물리학계의 예측이었었어요. 이게 물리 예측의 이론 예측이죠. 도체라는 게 그 전기를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통 금속류들이 이제 도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자유전자가 이제 많으니까 네. 전자 이동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체의 성질을 띠는 거고 이제 반대로 부도체라는 거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거나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전자가 움직임이 좀 이제 제한받는 거죠. 그러면 전기 흐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물질이 원래는 도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알고 있다라는 게 이제 물론 상온에서는 도체 성질을 띠고 있죠. 근데 이제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알아가는 것에서 이론적으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밀도 범함수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밀도 범함수 이론으로 인해서 그 물질이 전기적 특성을 지느냐 안 지느냐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도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유니스트랑 그다음에 막스 플랑크에서 연구진 두 이제 합작 연구를 해서 알아낸 게 이제 이거는 부도체다라고 결정을 지은 거예요. 도체라고 알고 상온에서? 있었는데 아니요, 아까 마이너스 70도 정도에서 그 이하에서는 이거는 부도체라고 결정을 지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밀도 범함수 이론이라는 게 완벽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계에서 이론이라고 하면은 뭔가 확정짓고 진리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이론을 어떤 과학자분들이 비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의 사다리라고 비유를 하신대요. 이게 뭐냐면은 야곱의 사다리라는 게 창세기 때 거기에 이제 야곱이라는 분이 이제 하늘로 가기 위한 사다리인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많지만 여기서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사다리 하나를 밟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고 과정이다. 네, 완성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과학에서
완성된 이론, 누구나 다 의심의 여지 없이 믿어야 되는 건 법칙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중력의 법칙, 법칙. 뭐 운동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데 이론은 이제 아직 그렇죠. 정리가 조금 그러니까 더 덜 네. 끝난 거죠. 덜 여문 거죠. 아직 아기가 있는 거긴 맞습니다. 하는데 그거를 야곱의 사다리라는 표현으로 네, 부른다. 맞습니다. 오. 원래는 이제 이런 이론 함수에는 전자 하나 음, 얘가 움직임을 보통 포착해가지고 이론적으로 계산을 한 거래요. 음, 근데 여기서는 오류가 뭐가 생겼냐면 전하 밀도파라는 게 있는데 결국 뭐냐면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자가 여러 개 모였을 때는 그 전자가 하나 개개 있을 때에 비해서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반영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하나 움직임을 보통 이론적으로는 그 전에 이론에서는 전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선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계산한 방식은 뭐냐면 이것만 본 게 아니고 이 근처에 있는 전자들, 이 뭉텅이를 같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존의 이론이랑 반하는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맞느냐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검증 과정에서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황화 탄탈럼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원래 도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부도체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이제 서서히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너무 점에서 재밌다. 의미가 있는 과학자들 거죠. 이런 일을 한다는 게. 그러면은 결국 다른 물질에도 이제 이런 이론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진짜 저는 강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전까지는 범함수 이론했을 때 범이 그렇죠. 호랑이인 줄 호랑이? 알았어요. 호랑이. 내려온다. 넘어갈까? 해주세요. 네, 다음 뉴스는 네이처에서 나왔던 이제 뉴스인데요. 시각장애인이세요. 네이처 뉴스 이런 걸 저희가 원했죠. 그렇죠. 네네. 시각장애인께서 이제 안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께 이제 해조류에 있는 시각세포를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이제 눈을 뜨게 만든 거죠. 해조류의 해조류가 해조류가 눈이 시각세포가 있어요?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상식 들어가면 뭐냐면은 어떤 우리 생명체든 간에 빛을 받아서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뭐 조금 과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엽록소에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류가 사실은 동물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로놉신이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망막 세포 중에서 이제 빛을 감지하는 세포예요. 세포 이제 단백질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모두가 눈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빛을 감지는 다 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생명체가. 성캄브리아 시대에 뭐 캄브리아계 대폭발이라고 하는 게 그 눈이 생기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이제 확 늘어난 거죠. 지금 거의 지금의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지금 해조류에 있는 그 시각 세포를 인간에게다가 넣어서 인간에게 그 세포를 이제 작동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신경 세포가 죽은 건 아니었대요. 근데 시각 세포, 빛을 감지하는 세포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시각 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다른 세포에 비해서 그러니까 계속 떨어져 나가고 그냥 사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분들이 드시는 약이 뭐냐면 이제 약간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디펜딩 시키는 완화시키는 완화시키는 거구나. 완화시키는 이제 나아질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께 이제 그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눈을 뜨셨죠. 근데 방금 네 맞습니다. 시각세포라는 게 해조류에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눈에는 이제 간상세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상세포라는 게 있어요. 원추세포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는데 이 원추세포는 우리가 색깔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파장인 빨간 파장, 그다음에 중간에 녹색, 그다음에 단파장인 파란색을 감지해서 색깔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그냥 빛이 있냐 없냐, 요거는 간상세포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다른 세포, 이런 세포들이 결국에는 죽어 있었는데 이분께 이식하면서 이분이 이제 빛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유난히 해조류에서 가지고 왔어요? 시각세포는 누구나 모든 생명체가 다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추출이 더 편한 건가요? 네네 그런 것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실험하기도 편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흔하게 있고. 흔하고. 아마 좀 그치, 예측은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분이 여기 영상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빛을 감지하고 이 정도만 한 게 아니고요. 약간 형태까지도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초점이 살짝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시각 아직 눈을 보실 수 없던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게요. 생활이 좀 가능한 상태로 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는 기술인 거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네네, 기술도 그런 정말. 의미가 네. 있습니다. 네. 네, 희망적인 뉴스. 와. 정말. 희망 뉴스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좀
긍정적이고 좀 희망적인 뉴스를 되게 많이 아, 다음에는 그럼 좀 세계말적이고 좀 이제 다음번에 세계말 아니, 맡아오실 그런 거 할까요? 걸로. 한번? 아니 오늘 살짝 음모론이 나서 제가 조금 재밌었는데 아, 네. 취향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빠르게 마무리하고 뉴스 브리핑은 저희 다음 달 6월이죠? 아 7월이죠. 7월이죠. 7월 첫째 주에 6월의 뉴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아 이완선 이윤아연 전성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